그 애를 당장 내쫓아! 어머님, 도훈이는 제 아들입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이 무슨 아들이야? 우리 준호만 봐도 벅찬데!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1990년대 말 춘천의 한 한옥 마당에서 벌어진 이 다툼은 이정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예고편이었습니다. 40을 넘긴 시골 초등학교 교사 이정희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어머니와 15살 아들 준호, 그리고 7살 입양아 도훈과 함께 살고 있었죠. 강원도 춘천의 작은 마을, 소양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낡은 한옥에서 이정희의 하루는 새벽 5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쌀을 씻는 소리, 된장국을 끓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깨웠어요. 이정희는 매일 아침 네 식구의 아침상을 차렸지만 그 밥상에는 늘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도훈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이정희가 도훈이를 깨우는 목소리는 유독 부드러웠습니다. 도훈이는 늘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이불을 개곤 했어요. 또래 아이들과는 달리 칭얼거리거나 투정 부리는 법이 없었죠. 그 모습이 이정희에게는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엄마, 제가 이불 갤게요. 고마워, 도훈아. 우리 도훈이는 정말 착하네. 하지만 바로 옆방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호야, 일어나거라. 늦겠어. 아, 5분만 더요. 졸려요. 친아들 준호에게는 다른 톤이 묻어났어요. 자연스러운 모자 관계에 투정과 애교가 있었죠. 이정희는 그 차이를 느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과 갓 지은 보리밥, 집에서 담근 김치와 시금치나물이 소박하게 차려졌습니다. 이정희가 정성껏 준비한 아침상이었지만 분위기는 늘 어색했어요. 시어머니는 도훈이가 숟가락을 들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쯧쯧, 저 애는 먹성도 좋아. 밥값이 얼마나 드는지. 중얼거리는 소리가 식탁 위에 흘렀죠. 준호는 아예 도훈이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해했습니다. 엄마, 저 일찍 학교 가요. 밥 몇 술 떠먹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준호야, 밥 다 먹고 가거라. 친구들이 기다려요. 사실 준호는 친구들과 함께 등교하기 싫었습니다. 도훈이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반 아이들이 준호야, 저 애 너 동생이야? 라고 물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으니까. 도훈이는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자신을 둘러싼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예민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더욱 조용히,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엄마, 저는 혼자 학교 가도 돼요. 도훈이의 말에 이정희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이가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것 같아서요. 도훈아, 엄마가 데려다 줄게. 괜찮아요. 길도 다 외웠어요. 이정희는 3년 전 도훈이를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춘천 시내 고아원에서 만난 도훈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조용했어요. 4살이었던 도훈이는 구석에서 혼자 그림책을 보고 있었죠. 선생님, 저 아이는 왜 혼자 있나요? 조금 내성적인 편이에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충격이 컸거든요. 이정희는 그때 도훈이의 눈을 보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너무나 맑고 슬픈 눈이었거든요. 마치 자신의 아픔을 꾹꾹 눌러 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입양 절차를 밟는 동안 주변에서는 만류했습니다. 정희야, 준호도 사춘기인데 괜찮겠어? 혼자 사는 것도 힘들 텐데 남의 자식까지 키운다고?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지만 이정희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에게 도훈이는 새로운 희망 같았거든요.
도훈이가 집에 온 첫날 밤, 이정희는 아이가 한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착한 아이가 될게요. 밥도 조금만 먹을게요. 그러니까 저를 다시 보내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정희는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내 살배기 아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반대했어요. 우리 준호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무슨 입양이야? 미쳤어?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저 집 며느리 정신이 어디 갔나? 남편 없는 주제에 애까지 하나 더 키운다니. 준호가 불쌍해. 엄마가 저러니까. 이정희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도훈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정희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어요. 이 선생님 참 별일을 다 하시네. 자기 아이도 힘든 시대에. 그런 와중에 도훈이는 하루하루 자랐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이정희의 말은 잘 들었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계속 키워주실 거죠? 가끔 도훈이가 이렇게 물을 때마다 이정희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도훈이는 엄마 아들이잖아. 하지만 이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했고 도훈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겨울이 깊어갈수록 집안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방 하나만 따뜻하게 했는데 도훈이는 늘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추우면 이리 와서 앉아라. 이정희가 부르면 도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가 좋아요. 그때마다 이정희는 도훈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시선 때문에 망설여졌어요. 이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더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이정희의 비명소리가 한옥 전체를 울렸습니다. 한겨울 새벽 화장실에 다녀오시던 시어머니가 마루에서 그대로 쓰러지신 거였어요. 얼어붙은 마루 위에 쓰러진 시어머니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의식을 잃은 채 거친 숨소리만 내고 계셨습니다. 준호야, 119 불러. 이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맥박을 짚어보며 소리쳤어요. 준호가 부랴부랴 전화를 걸고 도훈이는 작은 몸으로 이불을 가져와 할머니께 덮어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도훈이의 어린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자신을 못마땅하게 여기셨지만 도훈이에게 할머니는 여전히 가족이었거든요. 응급실까지 가는 길은 지옥 같았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위험한 고비를 넘겼어요. 이정희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아직 안 돼요. 춘천중앙병원 응급실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분주했습니다. 의료진이 시어머니를 응급처치하는 동안 이정희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준호는 벤치에 앉아 울먹이고 있었고 도훈이는 조용히 이정희 곁에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네, 며느리입니다. 뇌출혈 의심됩니다. 큰 수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입원비와 수술비 준비하셔야겠어요. 이정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큰 수술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도 집수리와 생활비로 거의 다 써버린 상태였어요. 수술비가 얼마나 들까요? 최소 1,000만 원은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000만 원. 이정희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어디서 그 돈을 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수술이 무사히 끝났지만
집중 치료실에서 며칠을 보내셔야 했어요. 매일 병원비가 나가는 상황에서 이정희는 이곳저곳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정희야,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미안해, 정희야. 도와주고 싶지만 동네 사람들, 동료 교사들 모두 사정이 있다며 손사래를 쳤어요. 이정희는 점점 벼랑 끝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형님이 부인과 함께 병원에 나타났어요. 형수님,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다행히 수술은 잘 됐는데 회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형수님 교사 월급으로는 어렵지 않겠어요? 시영님의 말에 이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을 좀 빌려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시영님의 부인이 나섰어요.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애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빠듯해요. 그런데 형수님은 왜 그렇게 살림이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입양아 하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하시잖아요. 그 애만 없어도 살림이 훨씬 나을 텐데. 이정희는 신우이의 말에 움찔했습니다. 도훈이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긴요. 그 애 키우느라 드는 돈이 얼마인데요. 밥값, 옷값, 학용품까지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해 보세요. 시영님도 거들었어요. 형수님, 우리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형수님 사정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 키우느라 우리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애를 내치세요, 형수님. 그러면 살림도 펴지고 어머니 병원비도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정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척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도훈이는 제 아들이에요. 무슨 아들이에요? 고아원에서 데려온 걸 가지고. 신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아세요? 그 애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이잖아요. 준호만 봐도 벅찬데 무슨 입양이에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그 애를 보내세요. 병원 복도에서 벌어진 이 대화를 준호가 듣고 있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맞아요. 도훈이만 없으면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이정희는 아들의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준호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왜요? 사실이잖아요. 엄마도 솔직히 인정하세요. 그날 밤 이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도훈이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음 날 오후 의사가 이정희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치료와 재활이 필요해요. 비용이 상당히 들 겁니다.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최소한 몇 개월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 200만 원 정도는 각오하셔야겠어요. 이정희는 절망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때 시영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형수님,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말씀 말이에요. 형님, 어머니 생명이 더 중요해요? 아니면 남의 자식이 더 중요해요? 이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애만 보내면 우리가 어머니 병원비 절반은 도와드릴게요. 마침내 이정희는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생명과 도훈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이정희는 도훈이를 불렀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도훈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저 다시 고아원 가야 해요? 이정희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도훈아. 정말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밥 안 훔쳐 먹을게요.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도훈이의 마지막 말에 이정희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난 상태였어요. 이름이 뭐니? 도훈이요. 아니다. 넌 이제 임도연이야.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새 이름을 써야지. 춘천 보육원에 다시 들어온 도훈이에게 원장 선생님이 말했어요. 10살이 된 도훈이는 이미 세 번째 보육원이었습니다. 처음 태어나서 자란 곳, 이정인의 집, 그리고 이곳까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도훈이는, 아니, 이제 도연이는 다시는 누구에게도 버려지지 않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임도연, 임도연. 새 이름을 입에서 중얼거리며 도연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꿔나갔습니다. 이정의 곁에서 보낸 3년이 꿈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보육원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도연이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너 진짜 가정에서 살다가 온 거야? 어떻게 다시 버려졌어? 부모가 있었는데 왜 여기 왔어? 아이들의 질문이 쏟아질 때마다 도연이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아픈 기억들을 다시 꺼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는 처음부터 여기 있었어. 가족 같은 건 없었어. 도연이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정희의 따뜻한 손길, 맛있었던 된장국, 엄마라고 불렀던 그 목소리를 모두 지우려고 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자꾸 생각났습니다. 엄마, 왜 저를 버렸어요? 베개를 적시며 울던 도연이는 어느 순간 울음을 그쳤어요. 울어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부터 도연이는 변했습니다. 보육원 도서관에서 도연이를 찾을 수 있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만 읽었습니다. 동화책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책들을 읽어나갔죠. 도연아, 너 이 책 다 읽었어? 사감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도연이 손에 들고 있던 건 중학생용 수학 문제집이었거든요. 네, 재미있어요. 초등학생이 이런 걸 읽다니. 정말 똑똑하구나. 도연이는 책 속에서 위로를 찾았어요. 주인공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이야기를 읽으며 자신도 언젠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위인전을 좋아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될 거야.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도연이의 마음속에 복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자신을 버린 사람들에게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다짐이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간 도연이는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공부했고 잠들기 전까지 책을 읽었어요. 도연이는 정말 대단해. 이런 성적이면 좋은 고등학교 갈 수 있겠어. 선생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도연이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허전했어요. 이런 기쁨을 함께 나눌 가족이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도연이는 고민했습니다. 일반고를 갈 것인가, 특성화고를 갈 것인가. 보육원에서는 특성화고를 권했어요. 도연아, 너 같은 환경에서는 빨리 취업하는 게 좋아. 대학은 나중에 생각하고. 하지만 도연이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서울로 가고 싶어요. 서울? 왜? 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결국 도연이는 서울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전자통신과를 선택했어요.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기숙사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잠은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이 뭘 할 수 있겠어? 반 친구들의 무시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도연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두고 봐. 나는 너희들과는 다를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국 전자통신 경시대회가 열렸습니다. 도연이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어요. 도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전국대회는 수준이 다르거든. 담임 선생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도연이는 밤낮으로 준비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놀 때도 잠들 때도 혼자 공부했어요. 대회 당일 도연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실력자들 사이에서 보육원 출신의 자신이 얼마나 작게 보였는지 몰라요. 시작. 하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도연이는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실력이 폭발했어요. 손이 저절로 움직이며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결과 발표 날 도연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전국 1등, 서울 한빛고등학교 임도연.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는 도연이를 보며 학교 선생님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전국 1등이 나오다니. 도연이 정말 대단하네. 하지만 도연이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문득 이정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봤다면 기뻐하셨을까?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시상식이 끝난 후 한 중년 남자가 도연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임도연 학생이죠? 저는 한성미디어 김 대표입니다. 한성미디어요? 방송과 언론 쪽 일을 하는 회사예요. 도연 학생 같은 인재를 찾고 있었거든요. 김 대표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인턴십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졸업하면 정식 입사도 가능하고요. 도연이는 명함을 받아들며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보육원 출신인데 그런 게 중요한가요? 실력이 전부죠. 김 대표의 말에 도연이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지만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도연이는 기숙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나를 버린 사람들에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서울의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며 도연이는 새로운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더 이상 버려진 아이가 아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요. 임도영 기자, 이번 기획 어떻게 생각해? 부장님,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게 맞을까요? 도연아, 너 아직 어려서 모르는구나. 언론도 사업이야. 한성미디어에 입사한 지 3년이 지난 도연이는 이제 막 사회부 기자가 되었어요. 24살의 도연이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기자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대학 시절 꿈꿨던 정의로운 언론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한성미디어는 겉으로는 공정한 언론사를 표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광고주의 눈치를 보고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도연이는 그런 현실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도연아, 이번 주 기획회의에서 내가 발표해. 부장이 도연이를 불렀어요. 회의실에는 간부들이 모여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진지했습니다. 교육청 비리 특집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최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좋은 아이디어네. 그런데 어떤 각도로 접근할 건가? 입양 관련 보조금 부정수급을 중심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도연이의 제안에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오, 그거 흥미로운데? 시청률도 잘 나올 것 같고 감동적인 스토리도 만들 수 있겠어. 시청자들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때 선배 기자 하나가 도연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연아, 너 고아원 출신이잖아. 그런 경험을 살려서 취재해봐. 더 생생한 기사가 나올 텐데. 도연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아픈 과거를
기사의 소재로 사용하자는 말이었거든요. 선배, 그런 건 좀. 왜? 좋은 기회잖아. 당사자의 경험이 들어가면 더 설득력 있는 기사가 되지. 하지만 너무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도연아, 언론인이라면 그런 감정적인 접근은 버려야 해.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경험도 활용할 수 있어야지. 결국 도연이는 입양 관련 비리 취재를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서류 조작 정도를 예상했는데 파면 팔수록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어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들이 입양 보조금을 빼돌리기 위해 가짜 서류를 만들고 실제 입양 가정의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보조금을 이중으로 신청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입양아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큰 사건이네. 도연이는 취재하면서 점점 흥분했어요. 진정한 언론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었거든요. 밤낮 없이 서류를 뒤지고 관련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도연 기자, 수고 많으시네요. 이런 일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 공익단체 관계자가 도연이에게 고마워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이런 부정부패는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편집부에서 더 자극적인 내용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도연아, 이런 식으로는 임팩트가 부족해.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기 어렵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더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필요해. 실제로 피해를 본 입양 가정을 찾아서 인터뷰하는 거야. 피해자 인터뷰요? 그래야 시청자들이 공감하지. 숫자와 통계만으로는 감동이 없어. 도연이는 망설였어요. 입양 가정의 사생활을 들춰내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시 무대 위에 올리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싶었거든요. 부장님, 그런 분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도연아, 언론인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공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더 큰 선을 위해서 말이지. 하지만 이게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야. 감정에 휘둘리면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없어. 결국 도연이는 피해 사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입양 가정들을 수소문했고 피해자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살았던 춘천 지역도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던 거예요. 강원도 춘천시. 설마. 도연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나 해서 관련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이름을 발견했어요. 이정희. 그 이름을 본 순간 도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니 정말 자신을 키웠던 바로 그 이정희였어요. 서류에 따르면 이정희가 입양 보조금을 이중으로 신청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존재하지 않는 입양아의 서류를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있었어요. 말이 안 돼.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도연이는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이정희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더 깊이 조사해 본 결과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이 가짜 서류를 만들 때 실제 입양 가정의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한 거였어요. 이정희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엄마가 그런 일을 할 리 없어. 도연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였습니다. 다음 날 편집회의에서 부장이 말했어요. 도연아, 이 이정희라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맞지? 네. 어떻게 아셨어요? 입양 관련 취재를 하는데 우연히 같은 지역 출신이겠어? 분명 연관이 있을 거야.
도연이는 당황했어요. 부장님, 그런데 이분은 피해자예요. 이름만 도용당한 거거든요. 그래도 일단 의혹이 있잖아. 이런 개인적인 스토리가 더 화제가 될 것 같은데. 부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완전히 무고한 사람이에요. 도연아, 언론에서는 의혹 제기도 중요한 역할이야.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밝혀내면 되고 우리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더 큰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도 감수해야지. 도연이는 절망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존경했던 언론의 세계가 이런 곳이었다니요. 도연아,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이니까 더 생생한 기사를 쓸 수 있을 거야. 어떤 사람인지, 평소 어떻게 살았는지 말이야. 부장님, 정말 안 됩니다. 하지만 도연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 제작은 계속되었어요. 결국 방송이 나갔습니다. 입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일선 교사도 연루. 화면에는 이정희의 이름과 함께 아이를 이용한 공무원 사기 의혹이라는 자막이 크게 나왔습니다. 도연이가 그토록 막으려 했지만 결국 막을 수 없었어요. 방송이 나간 그날 밤 도연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엄마를 자신의 손으로 세상의 문매를 맞게 만든 거였거든요. 선생님, 정말 그런 일 안 하셨죠? 이모, 방송에서 나온 게 사실이에요? 저희도 믿고 싶지 않지만 증거가 있다니까요. 방송이 나간 다음 날부터 춘천은 발칵 뒤집혔어요. 이정희는 하루아침에 동네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마트에 가도 길을 걸어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 집 며느리 진짜 그런 짓을 했구나. 역시 뭔가 이상하다 했어. 남의 자식 키운다고 선량한 척 하더니만 입양아 키우면서 뒤로는 돈을 빼먹었다니. 뻔뻔하긴. 이정희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딜 수 없었어요. 30년을 살아온 마을에서 하루아침에 손가락질을 받게 된 거였거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이정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 선생님, 그 방송 내용이 사실인가요? 전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이정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방송에서 나온 내용이 더 설득력 있어 보였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이정희를 불러 심각한 얼굴로 말했어요. 이 선생님, 교육청에서 조사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일단 수업은 빠지고 대기하세요. 교장 선생님, 저는 정말 결백해요. 그건 조사를 통해 밝혀질 문제죠. 지금은 학교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이정희는 억울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성실하게 교직에 몸담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눈치를 받고 있었어요. 동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준호 씨 어머니 방송에 나오던데 입양아 키우면서 보조금 받았다면서? 그런 어머니를 두고도 모르고 있었나? 준호는 견딜 수 없었어요. 엄마, 이게 다 도훈이 때문이에요. 이제 와서 왜 그 애가 엄마 이름을 끌어와요? 준호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이잖아요. 그 애만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준호의 원망에 이정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쩌면 준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정희의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달했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밥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좀 드세요. 입맛이 없어서. 시어머니는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이정희가 모시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 더욱 미안했어요. 내가 일찍 죽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이정희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이정희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준비가 깨어나 119에 신고했지만 이정희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심각해요. 의사의 말에 준호는 파랗게 질렸어요. 한편 서울에서는 도연이가 춘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정희 선생님이 쓰러지셨다고? 도연이는 급하게 춘천으로 향했어요. 마음이 조급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죄책감이 컸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도연이는 중환자실 앞에서 준호를 만났어요. 도훈이냐? 형? 둘은 오랜만에 마주쳤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엄마 상태가 어때요? 심각해. 의사가 고비를 넘겨야 한다고 했어. 도연이는 중환자실로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어요. 보호자분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도 아들인데요. 신분증 확인해 주세요. 도연이는 신분증을 건넸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성이 다르시네요.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신데요. 저는 입양된 아들이에요. 입양 서류를 가져오시거나 법정 대리인과 함께 오셔야 해요. 도연이는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법적으로는 이정희의 아들이 아니라는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형, 제발 들어가게 해주세요. 미안해, 도훈아. 나도 어쩔 수 없어. 준호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도연이를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때 도연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연아, 나 춘천 보육원 김 원장이야. 원장님? 어떻게 제 번호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너 지금 춘천에 있지? 네, 엄마가 쓰러지셔서 내가 너한테 꼭 전해줄 말이 있어. 지금 당장 보육원으로 와. 도연이는 급하게 보육원으로 향했어요. 김 원장은 도연이를 키워준 분이었지만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휠체어를 타고 계셨어요. 원장님, 무슨 일이세요? 도연아, 앉아라. 너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김 원장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사실 나도 며칠 전에 큰 수술을 받았어. 의사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더구나. 원장님, 그래서 너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 김 원장은 서랍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건 내가 다시 보육원에 왔을 때 이정희 선생님이 나한테 맡긴 편지야. 엄마가요? 그때 이정희 선생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아니? 너를 보낼 수밖에 없어서 며칠을 울었어. 도연이는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도연아, 내 어머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날 할머니 병원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었던 거란다. 정말요? 시댁 사람들이 너를 내보내지 않으면 병원비를 주지 않겠다고 했거든. 이정희 선생님은 내가 굶어 죽을 바에는 차라리 보육원에서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셨어. 김 원장의 말에 도연이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의 된장국이 엄마의 마지막 사랑이었다면 도연이는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정희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말이에요. 편지를 펼쳐보니 이정희의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도훈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너를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넌 엄마의 진짜 아들이야. 도연이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원망과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원장님,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급하게 수술해야 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도연이가 이정희의 편지를 읽고 있는 순간 보육원에 응급차 사이렌이 울렸어요.
김 원장님이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며칠 전 받은 수술 후유증으로 급성 합병증이 발생한 거였어요. 도연아, 원장님이, 보육원 선생님이 울면서 달려왔어요. 도연이는 얼른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저는 원장님이 키워주신 가족이 아니시면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실 수 없어요. 또다시 같은 상황이었어요. 도연이는 자신이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도연이는 이정희의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어요. 도훈아, 너를 보내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아픈 일이었어. 하지만 엄마는 내가 굶어 죽는 것보다는 보육원에서라도 잘 자라기를 바랐단다. 너는 엄마의 진짜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어도 넌 영원히 엄마 마음속의 아들이란다. 편지를 읽는 도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 좀 나와주세요. 간호사가 부르는 소리에 도연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아마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 원장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김 원장님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매우 약해 보였습니다. 도연아, 왔니? 원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아니야.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김 원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도연이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가 너한테 남기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야. 원장님, 그 안에 내 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들어있어. 그 말을 끝으로 김 원장님은 눈을 감으셨어요. 도연이를 30년 가까이 지켜봐 주신 분이 떠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도연이는 오열했어요.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족처럼 여겨주었던 마지막 분마저 떠나신 거였거든요. 장례식이 끝난 후 도연이는 원장님이 남긴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이정희가 쓴 일기장과 또 다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이정희의 솔직한 마음이 적혀 있었어요. 도훈이를 보내고 나서 매일 밤 울었다. 아이가 밥을 제대로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준호가 도훈이 때문에 놀림받는다고 하니 마음이 찢어진다. 두 아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 매달 이자만 해도 버겁다. 그래도 도훈이만큼은 다시 데려오고 싶다. 일기를 읽는 도연이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이정희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마지막 편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도훈아, 엄마가 교사를 그만두게 됐어. 방송에 나온 일 때문에 교육청에서 징계를 받았거든. 30년 교직 생활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지만 엄마는 후회하지 않아. 내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도연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만든 방송 때문에 이정희가 교사직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를 망쳤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도훈아, 엄마가 깨어나지 못하고 계셔. 뭐라고요? 의사가 뇌사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어. 도연이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에서 이정희는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채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도연이는 유리창 너머로 이정희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하지만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법적 가족이 아니었거든요. 형,
제발 저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도훈아, 미안해. 의사가 가족만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 준호도 괴로워했어요. 도연이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규칙을 어길 수는 없었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어. 생명유지 장치를 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도연이는 절망했어요. 이정희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한 채 영원히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그날 밤 도연이는 병원 복도에서 밤을 새웠어요. 중환자실 불빛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따뜻했던 된장국의 맛, 자신을 아들이라고 불러주던 목소리,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주던 도시락. 엄마, 저 잘못했어요. 엄마를 원망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의료진이 준호와 면담을 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셔서 결정을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도연이를 바라봤어요. 도훈아, 너도 의견을 말해봐. 형이 결정하세요. 저는 가족이 아니니까요. 도연이의 말에 준호는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야. 너도 엄마 아들이야. 비록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환자분이 잠깐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빨리 오세요. 준호와 도연이는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이정희는 힘겹게 눈을 뜬 상태였어요. 엄마. 준호가 이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이정희는 고개를 돌려 유리창 너머의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계셨어요. 도연이는 입모양을 읽으려 애썼습니다. 미안해. 사랑해. 그 말을 남기고 이정희는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도연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형, 엄마를 제대로 보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야? 너도 엄마 아들이야. 고맙습니다. 이정희의 장례식이 끝난 후 도연이는 한성 미디어를 그만뒀어요. 더 이상 그런 식의 언론 활동을 할 수 없었거든요. 자신이 만든 기사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임도영 기자, 왜 갑자기 그만두려고 해? 부장님, 제가 원하는 언론인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뭔 소리야? 내가 쓴 기사들 시청률 다 좋게 나왔잖아. 그게 문제예요. 시청률만 줬다가 무고한 사람을 해친 거잖아요. 도연이는 회사를 떠나 독립 언론인의 길을 택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수입도 불안정했고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도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정희가 남긴 일기장을 읽으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의미 있는 기사를 쓸게요. 엄마같이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도연이는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전국을 다녔어요. 고아원 아이들, 한부모 가정,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조회수도 낮았고 광고 수입도 거의 없었죠. 도연 씨, 이런 기사로는 먹고 살기 어려울 텐데요. 동료 기자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진실한 목소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거든요. 도연이가 쓴 버려진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 연재 기사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보육원의 실상, 입양제도의 문제점, 사회적 편견 등을 날카롭게 파헤친 기사였습니다. 이런 기사를 기다렸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기자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도연이의 기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도연이는 독립 언론사 희망미디어를 설립했어요.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사장님,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회적 기업 인증을 해준다고 하네요. 희망미디어는 점점 성장했어요. 양심적인 기자들이 모여들었고 시민들의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연 사장님,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요? 국가 핵심 인재 초청 만찬에 참석해달라고 하네요. 도연이는 믿을 수 없었어요. 보육원 출신 독립 언론계의 스타라는 소개와 함께 대통령 만찬에 초대받은 거였습니다. 만찬이 열리는 날 도연이는 정장을 차려입고 청와대로 향했어요. 가슴에는 이정희가 준 작은 십자가 목걸이를 했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만찬장에는 각계각층의 성공한 인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기업 회장, 유명 교수, 예술가, 스포츠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습니다. 임도연 사장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도연이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배경이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준호 형님? 준호였어요. 지역 공기업 사장으로 성공해서 이 자리에 초대받은 거였습니다. 도훈아, 정말 오랜만이다. 둘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이정희의 장례식 이후 거의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형님도 성공하셨네요. 너만큼은 아니지. 내 소식 신문에서 봤어. 대통령이 입장하면서 만찬이 시작되었어요.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한 명씩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미디어 임도연 사장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불굴의 의지로 성공한 우리 사회의 희망과 같은 분이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도연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건 저 혼자 힘이 아닙니다. 도연이는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어요. 미리 준비한 멘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받은 첫 교육은 그분의 식탁에서였습니다. 만찬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도연이를 바라봤습니다. 제 어머니 이정혜 선생님께 이 영광을 바칩니다. 저를 친자식처럼 키워주시고 세상의 편견과 싸우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준호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도연이가 이런 자리에서 이정희를 언급할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는 저에게 밥 한 끼 제대로 지어주지 못한 게 한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주신 따뜻한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상에는 이정희 선생님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사랑을 베푸시는 분들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만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진심이 담긴 도연이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대통령도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어요. 정말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롤모델이죠. 만찬이 끝난 후 준호가 도연이에게 다가왔어요. 도훈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형님, 엄마를 그렇게 기억해줘서 정말 고마워.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형님, 저도 형님께 할 말이 있어요. 뭔데? 그때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는 저희 둘 다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이정희에 대한 추억,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말이에요. 도훈아, 이제 정말 형 동생처럼 지내자. 네, 형님. 그날 밤 도연이는 이정희의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엄마가 꿈꾸셨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어요. 사장님, 춘천에 있는 그 집 정말 사실 거예요? 네, 계약서 검토해 주세요. 하지만 사업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을 텐데요. 의미는 돈으로만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만찬 이후 몇 년이 흘렀어요. 도연이는 희망 미디어를 더욱 키워나갔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랫동안 품고 있던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춘천에 있는 이정희의 옛집을 매입한 거였습니다. 도연 씨, 이 집 정말 사실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한옥은 오래되어 수리가 많이 필요한 상태였거든요. 네, 여기가 제 어린 시절 집이었어요. 도연이는 30년 만에 다시 찾은 그 집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낡은 한옥은 그대로였지만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기와지붕 몇 곳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여기를 기억의 집으로 만들 거예요? 직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네, 이정혜 선생님 같은 분들을 기억하는 공간으로 만들 거예요. 도연이는 집 수리에 착수했어요. 한옥의 원형은 최대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작은 전시관으로 꾸몄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부엌이었어요. 이정희가 된장국을 끓이던 그 부엌을 복원했습니다. 옛날 아궁이는 그대로 두고 이정희가 사용하던 솥도 찾아서 다시 설치했어요. 엄마, 다시 여기서 밥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도연이는 부엌에 서서 이정희를 떠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던 된장국, 고슬고슬하던 보리밥,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했던 이정희의 손길 말이에요. 전시관에는 특별한 것들이 전시되었어요. 이정희의 손글씨 레시피, 도연이에게 보낸 편지들, 그리고 30년 전 어린 도훈이가 처음 쓴 자필 편지까지 말이에요. 엄마, 저 착한 아이가 될게요. 밥도 조금만 먹을게요. 어린 도훈이가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편지를 보니 도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전시관 한쪽에는 사랑의 밥상 코너를 만들었어요. 이정희가 차리던 그 식탁을 재현한 거였습니다. 된장국, 보리밥, 김치, 시금치나물. 소박하지만 사랑이 가득했던 그 밥상 말이에요. 기억의 집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도연이의 기사를 읽고 감동받은 독자들, 입양 가정 부모들, 사회복지사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공간이네요. 이정혜 선생님 같은 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겠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입양 부모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정희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입양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정희 선생님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힘을 얻을 것 같아요. 기억의 집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후 도연이는 혼자 남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들어가도 될까요? 돌아보니 준호였어요. 수년 만에 보는 준호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형님, 오셨네요. 응, 신문에서 봤어. 여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준호는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봤어요. 어린 시절 추억이 가득한 공간이었거든요. 엄마 부엌이 그대로네. 준호는 부엌 앞에 서서 말했어요. 그곳에서 이정희가 매일 아침 밥을 지어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형님도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잖아요. 그래. 그런데 난 그때 너무 어렸어. 엄마 마음을 몰랐지. 준호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도훈아. 아니, 도연아. 준호가 도연이를 불렀어요. 그때 정말 미안했어. 형님, 내가 너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엄마가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준호는 이정희의 사진 앞에 서서 말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도훈이를 형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도연이는 준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도 이해해요. 아니야. 엄마는 우리 둘 다 똑같이 사랑하셨는데 난 질투만 했어. 준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아, 이제 형이 엄마의 제사 좀 같이 지내면 안 되겠니? 도연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30년 동안 품고 있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정희가 바랐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두 아들이 화해하는 것 말이에요. 형님, 도연이는 사랑의 밥상 코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밥상에 다시 앉을 사람이 있다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이야? 네, 형님. 엄마가 가장 원하셨던 일이잖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기억의 집 부엌에서 함께 밥을 지었어요. 이정희가 남긴 레시피대로 된장국을 끓이고 보리밥을 지었습니다. 이 맛이야. 엄마가 끓여주던 된장국 맛이.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맞아요. 엄마 손맛이에요. 두 사람은 그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린 시절 추억, 이정희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말이에요. 도연아, 앞으로 명절 때마다 여기서 만나자. 좋아요, 형님. 이듬해 추석, 기억의 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도연이와 결혼한 아내, 준호의 가족들, 그리고 보육원에서 도연이와 함께 자란 형제들까지 말이에요. 이정희 할머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도연이의 아내가 이정희의 사진 앞에서 인사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아빠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준호의 아이들도 이정희를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이정희의 밥상에는 다시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어도 진정한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들이 말이에요. 엄마 봐요. 엄마가 그토록 원하셨던 그 모습이에요. 도연이는 이정희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국, 고슬고슬한 보리밥,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밥상. 이정희가 꿈꿨던 그 밥상이 30년 만에 다시 차려진 거였습니다. 자, 다들 밥 먹어요.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국이에요. 도연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웅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사랑의 맛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의 집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찾았어요. 단순한 기념관이 아니라 사랑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된 거였습니다.